저는 그날 남편 병원 원장실 문을 열고 숨이 멎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잠든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는 여자. 그 여자는 웃고 있었고 남편의 팔을 조심스레 잡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 아니 병원에서 본 첫 장면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참았을까요? 왜 그 순간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르니까요. 저희는 기러기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고 저는 미국 LA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2021년 1월 큰아이가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시작된 분리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벌게. 당신은 아이들 잘 키워줘. 시댁과의 갈등도 끝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화상 통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송금도 넉넉했습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했고 저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작은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남편 병원 일에 끌려다닐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 여름부터 남편의 전화가 짧아졌습니다. 바빠. 오늘도 수술 많아. 병원 일로 정신없어.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 남편은 어차피 제 질문을 귀찮아했으니까요. 전화는 5분에서 2분으로 줄었고 나중엔 문자 한두 줄로 끝났습니다. 2023년 봄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둘째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제 손을 덜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밤이 길어졌습니다. LA 새벽 2시, 서울은 오후 6시. 남편은 퇴근했을 시간인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여기 있나?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전화할 때마다 짜증내고, 우리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잖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바빠서 그래. 아빠는 원래 그래.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아이도 느꼈다는 건 이미 뭔가 틀어졌다는 뜻이니까요. 2024년 1월 제 오랜 친구 은주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은주는 한국에 살면서 가끔 제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날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야, 근데 너네 남편 병원에 여자 하나 새로 들어왔다며? 아주 실세를, 실세? 응. 상담실장인데, 환자들 홀리는데, 도가 텄다나 봐. 사람들 다 걔한테만 몰린대. VIP 환자들도. 걔가 다 관리한대.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예감은 늘 맞습니다. 특히 안 좋은 예감은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새 실장 들어왔다며?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사람 하나. 뽑았어, 왜? 그냥 요즘 통 연락도 없고 바빠서 그래. 당신은 걱정 말고 거기나 잘 챙겨. 거기나 잘 챙겨.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거기 사람이고 당신은 여기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남편의 SNS를 뒤졌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병원 블로그. 그 여자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서유진, 서 실장,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얼굴, 긴 생머리,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와 상담하는 사진. 병원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진 속에서 남편은
그 여자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 보여준 웃음보다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귀국할까? 아이들 학업도 중요하고 둘째는 아직 고3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뭔가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12일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공항은 낯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직원일 뿐인데 내가 오버하는 걸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진료가 시작될 무렵 1층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사모님이세요?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수술 끝나고 원장실에서 쉬고 계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원장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문패. 하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여자 목소리. 원장님, 그렇게 피곤하시면 안 되죠. 오늘 VIP 상담 3건이나 남았는데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소파에 기대 잠든 남편, 그 옆에 앉아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는 여자. 서유진, 서 실장. 그 여자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어머, 사모님이세요? 죄송해요. 원장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잠깐 주무시게 했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빠서 기회가 없었네요. 서유진입니다.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말투, 그 표정, 조금도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 병원에 이 남자의 주인이 자기라는 듯. 남편은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당신. 언제 왔어? 방금요. 아이들은? 미국에 있어요. 남편은 일어나 옷매를 고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들킨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서 실장, 나가봐. 다음 환자 준비 좀. 네, 원장님. 그 여자는 나가면서 제게 한 번 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왔어? 연락도 없이. 연락했으면 왔겠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예요? 말했잖아. 상담실장이라고. 왜 당신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괜히 오해 만들지 마. 저 애는 그냥 친절한 애야. 일 열심히 해서 환자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머리 쓰다듬어도 돼요? 아, 진짜. 당신 왜 이래? 미국 생활이 외로웠어? 그래서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이상한 생각. 남편은 제 불안을 이상한 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남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양평에 있었지만 거기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 같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5년. 5년 동안 뭘 한 거지? 아이들 키운다고, 새산 만든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다음 날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8시 반. 남편은 검은색 벤츠를 타고 왔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 서유진. 그 여자는 남편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고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아직 확신할 순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원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나 한국 왔어. 정말. 왜? 확인하러.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좀 알아볼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틀 뒤 은주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 병원에서 산대. VIP 룸에. 뭐? 응. 원장실 옆에 있는 VIP 상담실 있잖아. 거기를 아예 개인 공간처럼 쓴데 옷도 거기 걸어놓고 화장품도 거기 있고 직원들이 수군데 거의 원장 부인처럼 행세한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서 산다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여자는 제 남편 병원에서 살았던 겁니까?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환자들도 걔한테만 상담받으려고 한대 걸그룹 출신인지 뭔지 엄청 예쁘거든 말도 잘하고 남자 환자들은 당연하고 여자 환자들도 걸 믿는데 수술 결정을 걔가 다 하는 거야. 수술 결정을 실장이 한다고? 응. 원장님도 걔 말 잘 듣는데 걔가 이 환자 코해야 된대요 하면 하고 쌍꺼풀 하라면 하고 수술 스케줄도 걔가 다 짜. 거의 공동 경영자 수준이야.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의사도 아닌 실장이 수술 결정을? 은주가 답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 내 남편이 워낙 걔 말을 잘 들으니까 직원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야.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제대로.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 5층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VIP 상담실. 문패에 서유진 실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장, 화장대, 소파, 침대까지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이 아니라 원룸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명품 화장품들이 줄지어 있었고 옷장엔 여자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엔 남자용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생일 선물로 준 롤렉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그 방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나 자주 남편이 이곳에 왔을까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노크도 안 하시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네. 아, 아니에요. 가끔 야근할 때 쉬는 공간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여자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시계를 들었습니다. 이건요? 그 여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원장님이 두고 가셔서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 네. 수술할 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고 가세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저는 시계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실장님, 남편이랑 사귀시나요? 그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사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직원이에요. 그냥 직원이 원장 시계를 보관해요? 원장 차를 같이 타고 출근해요? 이 방에서 자요? 그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아침에 절 태워주시는 건 제 차가 고장나서 그래요. 그리고 여긴 정말 야근할 때만 쓰는 공간이에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려는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원장님, 너무 힘들어 하세요. 병원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사모님이 미국에 계시니까 외로우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멀리 있고 나는 가까이 있다. 당신은 모르고 나는 안다. 당신은 과거고 나는 현재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저기 왜 들어갔어? 확인했어요. 뭘?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내 병원에서 직원 괴롭히고 다니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제 자리를, 제 남편을.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서 실장은 그냥 직원이야. 일 잘해서 좀 챙겨주는 것뿐이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냐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이 당신 시계를 갖고 있고 당신 차를 타고 병원에서 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의 간호사 몇 명이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마 원장실로 가자. 원장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직원들 다 보잖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하는지 다들 알게.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뭘 했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 여보는 아닌 것 같네요. 당신, 저 증거 모으고 있어요.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뭐, 변호사도 만났어요. 이혼 준비 중이에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뭘 근거로? 당신 증거 있어? 내가 서 실장이랑 잤다는 증거? 없잖아. 그냥 당신 혼자 착각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찾을 거예요. 반드시.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주를 통해 병원 전직 직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미. 2023년 10월에 그 병원을 나간 전 상담실장. 카페에서 만난 유미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모님, 저 사모님 편이에요. 저도 당했거든요. 서유진 그 여자한테. 유미는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들. 제가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누가 믿어줬겠어요? 저도 그냥 직원이었고 그 여자는 원장님. 애인이었는걸요.
제가 말해봤자 제가 쫓겨날 뿐이었어요. 실제로 쫓겨났고요. 유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진짜 무서워요. 처음엔 친한 척하면서 다가와요. 언니, 챙겨줄게. 우리 잘해보자. 이러면서. 그러다가 원장님, 마음 사로잡으면 바로 태도 바뀌어요. 자기 경쟁자들 다 쫓아내요. 경쟁자요? 네. 예쁜 직원들 환자들한테 인기 있는 상담사들 다 쫓아냈어요. 원장님한테 저 애가 환자 유혹한대요. 저 애가 병원 돈 빼돌린대요. 이러면서 거짓말해서 원장님은 그 여자 말만 믿으시니까 다 믿으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미 씨는요? 저요? 저는 그 여자가 원장님이랑 자는 걸 봤어요. VIP 상담실에서 늦게 야근하다가 불 켜진 거 보고 문 열었는데 둘이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바로 나왔죠. 그때부터 그 여자가 절 노려봤어요. 이틀 뒤에 원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해고하셨어요. 이유도 제대로 안 말씀하시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쥐고 물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쓸 수 있나요? 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녹취는 상대방이 제게 직접 한 말이라 문제 없어요. 서유진이 원장님이랑 사귄다고 자랑하던 거 다 녹음했어요. 저는 유미와 헤어진 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무법인의 젊은 여성 변호사는 USB 내용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불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이혼 소송 진행하시죠. 하지만 저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이혼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재산 분할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남편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멀리 있었나 봐요. 당신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해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미안해. 요즘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한테 짜증냈어. 괜찮아요. 그런데 여보, 저희 재산 정리 좀 해요. 재산 정리? 네,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세무사한테 상담받았는데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데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그래. 뭘 어떻게 하면 돼?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양평 별장이요. 당신 명의로 계속 두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와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니까 제 명의로 넘기면 세금 안 내도 돼요. 남편은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게 나으면 그렇게 해. 일주일 뒤 양평 별장이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강남 오피스텔도 제 명의로 할게요. 임대소득세를 아내 명의로 하면 세율이 낮대요. 남편은 이번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것까지? 세무사가 그러는데 연간 몇백만 원 차이래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아서 해. 강남 오피스텔도 제 명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병원 건물 지분. 여보, 병원 건물 지분 중 30%만 제 명의로 해요. 그게 가장 절세 효과가 크대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유리하고요. 남편은 이번엔 더 오래 생각했습니다. 병원 지분까지? 맞아요. 어차피 부부 재산이잖아요.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세금 아끼려면 이렇게 해야 한대요.
남편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중에 다시 내 명의로 돌려야 해.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모든 재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양평 별장, 강남 오피스텔, 그리고 병원 건물 지분 30%, 총 자산 가치로 약 18억 원이 제 명의가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간 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5월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 원장님한테 다시 연락받았어요. 뭐라고요? 네, 다시 병원에 와달래요. 서유진이 너무 독단적이라 견제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제 머릿속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두 여자를 맞붙이는 것. 저는 유미에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최대한 버티세요. 네, 제가 원하는 건 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최대한 오래. 유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사모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여자한테 당한 것도 있고 복수하고 싶기도 하니까. 그렇게 병원 안에 두 명의 상담실장이 공존하게 됐습니다. 서유진과 유미. 처음엔 서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원장님, 유미 씨는 왜 다시 부르신 거예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 여자가 경험도 많잖아. 하지만 저 있잖아요. 당신만으로는 부족해. 요즘 환자도 많고. 서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여자는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같은 환자를 두고 경쟁하고 원장실 출입을 감시하고 남편의 스케줄을 서로 차지하려 했습니다. 6월 어느 날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서유진이 유미를 마주친 겁니다. VIP 상담실 앞에서 여기서 뭐해? 유미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원장님이 오라고 하셨어. 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원장님이? 여기는 내 공간인데. 유미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공간? 이거 병원 시설인데 무슨 소리예요? 서유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유미야. 네가 왜 쫓겨났는지 잊었어. 주제 파악 못하고 까불다가 쫓겨난 거잖아. 유미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나 안 쫓겨났어. 언니가 원장님한테 거짓말해서 내보낸 거잖아. 이제 원장님도 다 아셔, 언니가 얼마나 독단적인지.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5층 계단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자멸이었습니다.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두 여자는 남편을 보며 동시에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저한테 원장님. 둘 다 닥쳐! 환자들 다 보잖아! 그리고 각자 일이나 해! 두 여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수군댔습니다. 원장님, 여자가 둘이래. 하나도 모자랐어. 둘을 데리고 있대. 환자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원장 바람둥이래. 조심해. 병원 평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7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한 여고생 환자의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으러 왔던 17세 딸. 그 아이의 눈은 부어 있었고 코끝은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쌍꺼풀만 하려 했는데 코까지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 꼴이 됐잖아요.
남편은 진땀을 뺐습니다. 그건 상담 과정에서. 상담 과정? 서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는데 환자분이 원하셔서 권한 거예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했어요.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서유진의 목소리, 코도 같이 하시면 훨씬 예뻐져요. 지금 이벤트 중이라 할인도 돼요.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애들 사이에서 코 안 한 애가 어디 있어요? 남편은 서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강요했어? 서유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상담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손님 설득하는 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협박이잖아요. 우리 딸 친구들도 다 한대요 안 하면 왕따 당한대요. 그렇게 겁주더래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재수술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를 올렸고 다른 부작용 사례들도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짝짝이가 됐어요. 코끝이 빨개졌어요. 칠밥 자국이 안 없어져요. 8월 병원 예약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고했으니까요. 익명으로 병원의 현금 할인 거래, 무자료 수입, 서유진 명의 계좌로 빼돌린 돈들, 유미가 제공한 증거와 제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원장님, 이 계좌는 뭡니까?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계좌요? 서 실장 명의로 된 이 계좌. 현금 수입이 여기로 들어오는데요. 남편은 서유진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서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운영 자금이에요. 원장님 명의로 하면 세금 많이 나와서 제 명의로 만든 거예요. 원장님도 아셨잖아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출금 내역은 뭡니까? 명품 구매,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이게 병원 운영 자금입니까? 서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접대비요. 조사관이 비웃었습니다. 샤넬 가방이 접대비입니까? 파리 여행이 접대비입니까? 원장님, 이거 탈세로 고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추징이 나왔습니다. 3억 2천만 원.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3억이라고? 어떻게 내?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달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남편은 서유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유미가 VIP 상담실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원장님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강남의 다른 병원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원장님과의 시간은 즐거웠어요. 건강하세요. 서유진 드림. 남편은 그 편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미친년! 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러게 제 말 들으시지. 제가 그 여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유미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너도 같은 년이야! 다 꺼져! 유미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됐어요. 서유진 나갔어요. 그리고 원장님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고했어요, 유미 씨. 이제 그만 나오세요. 네, 알겠어요. 재밌었어요. 사모님, 복수. 도와드려서. 10월 남편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 나 좀 도와줘 모려? 땅, 그 양평 땅. 오피스텔 병원 지분. 다시 내 명의로 돌려줘. 세금 내야 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요? 그게 내 거잖아. 세금 문제 때문에 당신 명의로 해놨던 거라고. 지금 안 돌리면 나 망해, 진짜 망해. 망하셔야죠. 뭐, 당신이 뿌린 씨앗이에요. 당신이 거두세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그게 법적으로 내 거야. 증여 취소할 거야. 증여 취소요? 좋아요. 그럼 증여세 내셔야죠. 6억 넘는 부분은 세금 나와요. 그리고 다시 당신 명의로 넘기면 취득세도 내셔야 하고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있으세요? 병원은 적자고 계좌는 세무조사 때문에 묶였고 신용카드 한도도 다 찼잖아요. 어떻게 알아? 다 알아요. 당신이 뭘 아는지, 제가 누구 아내였는지 잊으셨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당신밖에 없어.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도와줘. 아이들은 제가 키웠어요. 당신 없이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 나 없이 못 살아. 우리 30년 부부였잖아. 30년이요? 그 30년 중 최소 3년은 당신이 바람 피우며 보냈어요. 유미, 서유진, 그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한테 잘할게.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11월, 저는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미의 증거, 병원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까지 남편의 불륜과 재산 은닉 시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산으로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12월 23일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겠죠. 돈도 명분도 없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귀국한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누군가의 그늘에서 제 이름의 주인으로,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겁니다. 텅 빈 병원에서 혹은 좁은 원룸에서 저는 그 생각에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심지어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LA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큰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빠는? 아빠는 한국에 있어. 우린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둘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아이들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왜 엄마가 그렇게 했는지. 아빠는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우리도 이제 알아.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참은 게 아니라 준비한 거야. 준비? 응. 너희를 지키려고. 우리 삶을 지키려고. 그래서 조용히 확실하게 끝낸 거야.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양평 땅을 매각했습니다. 15억 3천만 원에 그 돈으로 LA에 집을 샀습니다. 정원이 있는 2층 주택, 아이들 방도 따로 있고 제 서재도 만들 수 있는 집, 강남 오피스텔은 월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병원 건물 지분 30%는 새 원장에게 매각했습니다. 남편의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고 건물주가 새 원장을 들였습니다. 그 새 원장이 제 지분을 5억에 인수했습니다. 총 자산은 21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LA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에이전트라고. 3월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둘째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이들은 밝았습니다. 아빠 없이도 잘 자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빠가 없어서 더 잘 자란 건지도 몰랐습니다. 6월 은주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너네 남편 병원 완전히 망했대. 건물에서도 쫓겨났대. 지금 작은 의원에서 봉지기로 일한데 월급쟁이 됐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구나. 이젠 상관없어. 상관없었습니다. 정말로. 한때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누군가였습니다. 제 현재와는 아무 관련 없는 9월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말하고 싶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용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잊을 거예요. 그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10월 저는 첫 집을 팔았습니다. 중개일로. 수수료 2만 달러. 제 손으로 번 돈. 남편의 돈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번 돈. 그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LA의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꾸몄습니다. 작은 거실, 작은 트리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엔 뭐 해? 뭐 하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어. 엄마랑 우리끼리 셋이서. 좋아. 어디든 가자. 하와이, 일본? 둘째가 웃었습니다. 둘 다 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이혼한 지 1년. 많은 게 바뀌었다. 남편 없는 삶,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젠 자유롭다. 아이들도 밝아졌다. 나도 웃게 됐다. 복수였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품위 있게 떠나는 선택. 나를 지키는 선택.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변에 나갔습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새해 소원 뭐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거, 그게 내 소원이야.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행복해. 진짜로.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진짜? 응, 진짜.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배신도 거짓말도 없는 삶. 오직 제 선택으로만 채워진 하루하루. 제 능력으로 번 돈. 제 이름으로 산 집. 제 힘으로 키운 아이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느냐고. 밤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 안 나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안 납니다. 전혀요.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누군가의 배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랑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끝나는 방식은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저는 증오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 매달리며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품위를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건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무너졌으니까요. 제가 한 건 단지 제 몫을 챙긴 것뿐입니다. 30년의 대가를, 5년의 외로움을, 그리고 배신당한 마음의 값을. 지금 이 순간 저는 LA의 집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론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은 방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겐 가장 큰 사치입니다. 복수냐고요? 아니요. 이건 정리입니다. 품위 있는 정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당신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기억하세요.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준비하세요. 확실하게. 그리고 떠나세요. 품위 있게. 그게 진짜 복수니까요. 아니, 복수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제 일을 하고 제 돈을 벌고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진짜 자유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품위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자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